2부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반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고리이자 충돌점이란 제목으로 한겨레 신문의 정의길 선임 기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정의길 기자님은 다년간 한겨레 신문 국제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를 거쳐서 지금 선임 기자로 계시는데요. 주요 저서로는 지정학의 포로들, 이슬람의 전사, 탄생 등이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 주최 측으로부터 한반도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고서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하지? 그래서 왜 나한테까지 이게 흘러 들어왔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주제가 해양 세력이니 대륙 세력이니 하는 주제 그 단어 자체가 지금 여기 계시는 학자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무슨 학문적인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도 사실은 무엇인지도 사실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이니 또 그걸 규정하는 지정학이라는 학문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아직까지도 정립된 학문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걸 주제로 해서 할 수 있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자분들은 학문적인 엄밀성을 추구하시는 학자분들 입장에서는 몰라서가 아니라 맞지가 않아서 그런 얘기를 아마 다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같이 이제 이렇게 신문에다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글 쓰는 사람이니까는 저한테까지 이게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된 얼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아직까지도 정립된 학문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확립된 이런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근대 국가 체제가 성립됐던 베스트팔렌 조약 전후로 해갖고서 그걸 성립시켰던 유럽 내 세력들의 그 공존과 대계를 규정했던 세력균형의 원리, 그 세력균형의 원리에 위탁한 세력권 원리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먼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는 서양 유럽 세력들이 전 세계적인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그때 자기들의 패권을 갖다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근대적인 지정학을 탄생시켰던 세력균형의 원리와 그리고 그 이른바 서방 해양 세력들이 기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설파했던 이론들 예를 들어서 해퍼드 맥킨더라든지 무슨 존 스파이커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관점에서 빌려와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적인 엄밀성이 있는 발표도 아니고 단지 실외일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 발표에 대해서 그게 학문적으로 엄밀성이 있냐 맞냐 그러냐 이런 식의 논의보다는 그냥 큰 얼개만 좀 봐주셨으면 큰 얼개만 오는 실론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다시피 동아시아 지도인데 한반도라는 지역은 이른바 동아시아 중심 지역이었던 이른바 중국의 베이징부터 그 남쪽 지역 이른바 중원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보면은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에서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지정학의 거리란 뜻인데 이른바 그 전략적 중심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 중원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한반도라는 것은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 측면이나 이런 걸 이건 지금 지나간 걸로 보는데 그런 한반도가 이른바 동아시아의 중심 지역에서 상당히 전략적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이른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그때 그 한반도가 원래 대륙 세력의 변동에 따라서 그게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격변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한반도 지정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되기 시작한 건 15세기 말 이후에 유럽 세력들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정 질서가 형성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도 그때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스코 다가마가
항로를 발견하니 아니 신대륙을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 꼭 100년 만에 1592년에 한국에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전쟁이 벌어져 갖고서 그 이른바 글로벌 지정 질서에 한반도도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는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의 충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정학은 그 전까지는 즉 대륙에 있던 대륙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원의 세력 변동에 의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백변이 일어났었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갖고서는 그것보다는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즉 유라시아에 있던 기존 세력들이 세력 변동과 그 바다를 타고 올라온 세력들의 두 세력들의 충돌에 의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이 규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후에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지정학적 격변들, 쉽게 전쟁의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살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 중원 세력들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진출했던 것, 즉 중원 지역을 패권을 장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패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만주와 한반도를 갖다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침공했던 것입니다. 쉽게 해서 한나라의 한사군 설치, 그리고 수와 당의 고구려 침략, 그리고 한반도 정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중원에 진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한반도에 침략한 세력들, 그러니까 세력들입니다. 북방 세력들, 거란, 무슨 뭐 여진, 몽골 이런 세력들이 중원에 진출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한반도로 가는, 지금 만주와 한반도를 갖다 안정화시켜 놔야지만 중원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침공했던 전쟁들입니다. 거란과의 전쟁, 몽골의 침공, 여진의 침공, 청나라가 침공한 병자호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500년대 이후부터는 이른바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즉 그 새로운 세력, 바다로 올라오는 새로운 세력들이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것에 대해서 대륙 세력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출병을 하고 또 해양 세력이 진출하고 하면서 한반도에 부딪혔던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말했던 임진왜란이고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청일전쟁이고 러일전쟁이고 한국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길어가지고 지금 잠깐만 얘기하면 이제 과거 전쟁들, 즉 임진왜란 이전의 전쟁들의 그걸 보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중원의 패권 경쟁이 그 임진왜란 전까지는 만주와 한반도에 여파를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있던 기존 세력이나 혹은 진출 세력들이 이게 한반도 지정의 첫 원칙이라는 건 한반도를 갖다가 절대로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할 배후지로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입각해서 자기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임진 전쟁 이전에 한반도에 몰아친 전쟁은 중원 패권 경쟁이 전후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따로 중원에서 패권 질서가 안정화되면 한반도도 안정화되는 이런 연동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중원 신흥 패권 세력에게 특히 중원 신흥 패권 세력들에게 만주는 최종적으로 제압해야 될 대상이었고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쳐왔던 거죠. 그보다 더 중요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중원에 진출했던 세력들이 한반도에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에서 한반도에 제기된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거란도 들어오고 몽골도 들어오고 여진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길은데 넘어가고 한 가지 이제 그 과거에 그 한나라의 고조선 정벌과 한사원을 설치하고 수나라와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고 한반도를 정벌했던 데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건 여러 가지 딜레마를 하나 보여줍니다. 한반도를 갖다가 침공을 해서 정벌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것을 안정적 복속시키고 자기들의 세력 완전히 점령지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전략적 중심이 길고 또 현지 세력들의 저항도 거세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 단일 세력으로 즉 중원의 단일 세력만으로 한반도를 갖다 육로를 이용해서 침공을 해서 정벌을 하고 복속시킨다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그 당나라가 신라와 현지 세력과 손을 잡고서 그리고 또 해군을 이용해 갖고서 침공해서 그것도 고구려의 내분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 역시도 결국은 안동 도읍이라는 걸 설치를 했지만은 오래 못 가고서 흐지부지 돼버리고 결국 압록강 바깥 지역으로 다 철수했었습니다. 그 여러 세력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가 그 고대 때부터 그 중원 세력 입장에서 패권 세력이 있는 중원 세력 입장에서는 세력군의 대상이었지 절대 점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특히 중원이나 북방 유목지대는 구별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실체적인 주민시대 공간하고 가족들과 거기서 한반도 지정학이라는 것이 이제 성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져. 우리가 항상 역사를 얘기할 때 한국 외교, 한반도 외교, 우리 민족 외교의 최고봉을 갖다가 그 거란이 침략했을 때 서희가 외교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시계에게서 침략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땅을 따내 갖고서 세치어로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우리 외교의 전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서희의 외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때 사실 서희가 따냈던 강동 육지라는 건 이미 고려가 북진 정책에 의해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고 실효 지배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땅을 갖다가 고려한테 인정을 해주고서 그 고려의 북진을 갖다 압록강 지역으로 막아버리고 또 그 지역에 있던 여진족의 통제를 고려에게 맡겨버리는 전략을 쓴 것이고 또 고려는 고려대로 강동 육지를 인정받으면서 그 사대 관계를 갖다 사대 책봉 관계를 송해서 거란으로 돌리는 이런 서로 바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한국이 뭐 중원 세력에 지금 중국의 종주권을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고대 때부터 한국의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과 중원과의 관계에 이런 사대 책봉 관계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종속 관계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실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접근하고 주고받았던 관계고 그걸 잘 이용했는데 단지 조선 말에 조선 중엽 이후부터 그 관계가 완전히 굳어지고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우리 민족의 외교적 자주성이나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려 몽골에 갔던 특히 우리나라에서 침략해서 약간 실패작이 우리나라 고려가 대몽 황제가 60년간 버렸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그 무신 정권이라는 것이 강화도에 들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항복한다 그랬다가 그럼 나오라 그러면 또 안 나오고 그러면서 6차례 반복 몽고가 침략하고 그 전쟁의 패는 오로지 다 주민들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 피해를 입는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뭐죠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참 무신 정권이 몽골에 대해서 외교적 자주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들이 몽골에 항복을 하게 돼서 고려와 원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그때는 조정 대 조정, 왕정 대 왕정의 관계가 되고 자기들은 실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서 강원에서 버티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버티기만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몽골 이후에 몽골의 중국이 원나라 성립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한반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지정학, 3대 지정학 원칙이 완성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른바 중원 세력들이 이거 뻔한 얘기긴 하지만요. 중원의 통일을 유지하는 게 가장 또 하나고 이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북방 유목지들이 쳐들어오는 서북 완충지대 그러니까 저 만주나 티베트나 저기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변방 완충지대를 갖다 확실히 장악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동남 연안지대 그 전까지는 바다로 들어오는 동남 연안지대에 안보 위협이라는 게 없었는데 송원을 거치면서부터 드디어 그쪽으로부터 그 안보 위협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송나라 이후에 강남이 중국의 중심이 되고 경제력이 중심이 되면서부터 그 경제적 필요성과 안보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15인치 그 강우량선이라고 하는 건데 15인치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쉽게 한족들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네들이 이 중원 지역을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외곽지대, 서북 완충지대와 이 동남 연안지대의 방어력을 갖다가 사수해야 된다. 그 와중에서 한반도와 연동되는 지정학적 가치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뭐 그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 명청 교체기를 거치면서 조선의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이 전부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명나라가 북경으로 천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천도하면서부터 조선과 그 중원 세력과의 전략적 친연성 관계가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그 북경을 수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요동이 제일 중요해지고 요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요동의 입술이라고 하는 한반도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명나라가 주체하지 않고서 파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임진왜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 동아시아에도 유럽 세력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유럽 세력이 밀려 들어오게 된 가장 큰 그 동아시아에 벌였던 큰 변화가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상하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당시
유럽 세력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또 중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은이 많이 필요했고 그 은을 갖고 왔는데 마침 그때 일본에서 이아미 은광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은광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은을 구하고 그러면서 중국에 가서 뭐 도자기니 무슨 차니 이런 걸 다 구해오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거기서 가장 큰 그 이른바 유럽 세력들이 은을 갖고 완성했던 글로벌 교역망에서 하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게 됐고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상업과 교역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전국 시대가 마감되고 통일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막강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력은 아마 세계 최강 중에 최강이었을 것이다. 상비군 33만 명을 갖고 있고 거기도 조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가장 큰 군사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결국 그 일본이 말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했던 정면과 우리가 명을 치려고 하니까 그 길을 빌려다는 얘기가 괜히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명을 정복하려고 갔었고 그것 때문에 당시 명나라에선 그 만력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정에 출사도 안 하고 30년 내내 팽팽 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거를 해가지고 출병을 갖다가 허락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진왜란이 갖고 있는 안보적 위협성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른바 뭐 벌리지전이라고 하는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울타리를 방어하는 전쟁이 되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갖다가 땅을 할양받아야 된다 할지 전쟁이었고 또 중국 입장은 순방치안이라는 이런 개념들 즉 근대적인 지정학적 인식이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때부터 이미 한반도 분할 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했었고 이미 잘 알다시피 일본 애들이 처음에 평양 점령하고서 상부도서 이난에서 이남으로 땅을 가르자 혹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안했던 조선 사도 38선 이하에서 그 땅을 할양해 달라 이런 식으로 또 한반도 거래가 이미 시작된 거죠. 병자호란도 결국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명의 쇠망을 하면서 여진에서 새로운 북방의 신흥 광자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중원의 세력 교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이때 우리가 뭐 이건 뭐 남한산성 이런 데서 잘 알겠지만 이미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 주화파 최명길이가 계속 이제 화해와 외교적 타협을 주장하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는 청과 대결이 불가피하다. 뭐 우리가 조정께서 임금께서 직접 평화동까지 가셔갖고서 앞에 나서갖고서 전쟁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지 우리한테 외교적 여지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우리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잘 알다시피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조선은 또 한 번 일본 이런 청나라의 부상, 여진의 부상으로 해서 불리한 조일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마치 이건 그때도 보면 우리가 식민지 이후에 한일 국회 정상화 비슷한 관계 이런 걸 밟으면서 조선 국왕이 일본 천황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쇼군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를 통해서 결국 정한론이라는 것이 일본 내에서 태동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명청 교체기를 통해 갖고서 동아시아 해상 세력이 완전히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이 지명했던 북로남이라는 세력이 되는데 그 시기에서 이 얘기 뭐냐면 송나라 이후부터 동아시아 그 남쪽 지역에서는 그 강남의 경제적 개발 경제력으로 인해서 해상 세력들이 무국적 해상 세력들이 많이 성장하고 그 세력들이 그 교육을 주도해 왔고 그 세력들 일부가 이른바 외구라는 것들인데 국가에서 그걸 다 교육을 금지하니까 예구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명청 교체기에서 청나라에 정했던 가장 큰 세력들이 정성공이었는데 정성공이 바로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그 대만과 이런 쪽에 기지를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명청 그걸 교체를 계기로 해서 청나라가 완전히 이 해상 세력을 분쇄해 버리면서 해상의 주도권이라는 것이 완전히 서양 쪽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이런 뭐 정성공이 이런 사람이 유럽으로 치면 뭐 프랜시스 드레이크나 무슨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 있죠. 유럽에서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해적이었는데 사실은 군인으로 고용하고 탐험가로 고용해 줬는데 중국에서 이런 세력들도 완전히 철저하게 탄압해 버림으로 해갖고서 동아시아 일대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저 자바해까지 펼쳐졌던 동아시아의 해상 세력들이 완전히 여기서 싹이 잘리면서 유럽 세력들의 진출이 더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조선이 이제 결국 300년 동안 그 청나라가 들어서부터 결국 유럽 세력을 저지했다. 결국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유럽 세력들이 군사력에서부터 압도하게 되면서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탈하게 됐는데 가장 한국이
가장 한국이 개항이 늦었습니다. 개항이 늦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는데 그건 크게 보면 그건 이른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이랑 영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패권 대륙을 놓고서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의 개항이 늦어지지 않았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시기에 의해서 영국은 저기 동아시아까지 와갖고서 중국이랑 거대한 나라를 갖다가 이른바 식민지로 직할하기는 너무나 힘에 붙이니까는 이른바 영국 유럽 비공식 제국 체제라는 걸 만들어서 이른바 부분적인 세력권을 행사하고서 중국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런 중화 질서, 조공 책봉 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들의 경제적 이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걸 썼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직접 상대를 해갖고서 개항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느끼지는 못한 거였고 또 경제적 가치를 갖다 그리 높이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러시아와의 관계, 즉 만약에 러시아가 조선으로 직접 들어와서 개항을 강요하고 세력을 확보한다면은 우리도 조선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지만은 러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조선의 현상 유지를 원했던 거고 러시아 역시 극동까지 와갖고서 영국과 조선에서 그 대결을 벌일 만한 역량도 없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입장에서 조선을 갖다 일종의 완충지대, 그러니까 개항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항에 늦추고 그 결과 결국 그 개항의 몫은 일본한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이 결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남한 러시아의 세력을 절절하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손을 잡아야 됐었고 영국과 손을 잡아야 됐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일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제는 먼저 그 한반도를 갖다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고 세력권을 만들고서 자기네 그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개항의 주도권이 일본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전쟁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청일전쟁까지 벌어지고 결국은 청일전쟁을 통해서 러일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한반도라는 게 결국 그래서 러일전쟁을 통해 갖고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을 종료하는 마지막 지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 이른바 러일 전쟁이건 따지고 보면 영국이 일본을 어느 정도 앞세운 약간 대리 전쟁을 치르게 한 사건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를 함으로 해갖고서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른바 발칸반도부터 시작해갖고서 저기 크림반도, 아프가니스탄, 한반도까지 이어졌던 영국과 러시아의 이런 그레이트 게임 충돌들이 이 전쟁을 계기로 정리가 되고서 새로 부상하는 독일을 막으려고 이제 러시아, 프랑스, 영국 3국 협상으로 동맹을 다시 체결하려고 이 한반도 쪽으로 이제 일본한테 그걸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이 러일 전쟁의 승리를 해갖고서 영국의 대리인으로서 러시아를 또 막고 동아시아에 이른바 강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부터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붕괴되고 또 일본은 그 틈을 이용해 갖고서 유라시아 지역의 환태평양 지역을 장악한 제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특히 일본이 장악한 지역이라는 거 보면 일본의 안전보장이나 추가 유지의 사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갖고서 이제 점령지를 반환하라 그랬는데 일본이 끝까지 산둥반도는 반환하고 끝까지 지고 있어 무시하고 국제적인 압력을 무시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몽은 우리의 생명세례 말인데 만몽이라는 건 지금 저기 러시아 훈춘에서 지금 내몽고까지 있는 직선 지역인데 그 이남은 우리한테 있어서 이른바 주권선 거의 주권선에 맞먹는 이익선 원래 그걸 이익선을 설정했었는데 이제 주권선으로 격상시켜서 주권선이라고 하고서 끝까지 세력권을 놓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까지 되고 일본의 그 세력권이 보다시피 이쪽 지역으로 다 환태평양 지역에 그걸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이 결국 발발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때 패퇴했던 러시아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미국이 일본이랑 싸운 건 미국이었고 사실상 미국이었고 일본을 패퇴시켰는데 왜 미국이 소련 38선을 그어가지고 소련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고 그걸 했었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그건 미국이 전략적인 실수가 아니냐 착각이 아니었느냐 그러는데 당시로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막판에 소련의 참전이 너무나 절실했었고 또 하나는 지리적 문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소련이 2차 대전 때 이 만주나 화북지방,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 점령한다고 자기네가 마음 먹었다면은 미국이 그걸 갖다가 군사적으로 막을 역량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소련과 같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막을 영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38선을 그어서 미군이 남쪽 지역에 발을 들일 수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전략적인 성공이었다고 당시 미군 육군성이나 특히 그때 딘 러스크가 이 38선을 그었는데 딘 러스크가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국무장도 그런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면 한반도에서 이른바 전쟁을 다시 러시아가 주도적인 대륙 세력으로서 다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갖다 미국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한 거고 그 타협점이 결국은 38선을 그은 거였고 오랫동안 논의됐던 이른바 한반도 분할이라는 것이 거기서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현실화된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미국은 38선을 그음으로 해갖고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단의 한쪽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필자들도 많습니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한국 전쟁이라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어쩌면 역사적인 이른바 한국의 출병 사례로서 어쩌면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중국은 한국 전쟁 참전을 통해서 이른바 만주의 세력권을 다 확고하게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때 뭐 소련이 만주 이권을 먹니 많이 막 이럴 때 했었는데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소련을 갖다 영향을 배제하고 한반도에서 38선을 그어가지고 북한이랑 만충지대를 만들면서 만주의 세력권을 갖다가 확실하게 다시 대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중원의 전략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는 거고 또 서방 세력 입장에서도 한반도 남부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이제 전략적 교두보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그때 이런 얘기를 여기서 했었는데 그때 자기의 그 유명한 디플로머시라는 책에서 그때 메가다가 바보였다. 압록강까지 진군하면 안 되고서 평양과 원산에 있는 그 선에서만 딱 진군을 멈췄고 한반도를 놔뒀으면은 아마 중국은 개입 안 했을 것이다. 그때 그렇다면 한반도 그 정도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더 분할을 함으로 해서 북한이 실제 완충지대를 약화시키고 또 우리가 남쪽 지역을 갖다 교도를 확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바보같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바람에 중국 애들이 참전에 구실을 줬다. 그러니까 그 메가다는 멍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에 썼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한반도의 분할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단 체제고 비극적인 체제이긴 확실한데 냉정한 국제 정치학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게 일종의 세력 균형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해서 한반도 분단 체제가 한반도 남북한 주민들에게 고통과 이런 걸 많은 국력의 낭비를 강요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 분단 체제라는 것 때문에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지금 충돌하지 않고 지금 한 70년간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갖다 우리가 평화를 관리를 해서 이른바 한반도가 상호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타협점과 충돌을 참을 수 있는 관리 체제를 만들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분단 체제마저도 지금 위험하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이상주의 세력들이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그 뭐 민족 통일이랄까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반공 통일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면 저는 상당히 이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이 분단 체제를 갖다가 세력 균형 체제로 인정을 하고서 관리 가능한 이른바 공존 체제로서 우리가 전환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일 기자님 발표에 대한 토론은 서울대학교 남규정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남규정 교수님은 전공은 국제관계론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일 관계사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규정입니다. 정일 기자님 그 글 잘 읽었고요. 오늘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의식에서 이 해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학술회의의 주제가 일부에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다루고 이따가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는 현재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이게 맺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봤을 때 그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해명해 보려고 했던 그런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120년 전, 130년 전의 역사를 거의 재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역사적인 기원을 찾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글과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내용적으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익히 한반도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을 굉장히 통사적이고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줄거리를 세워서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빠져 있는 함정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도 좀 들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리결정론 또는 지정학 환원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에 사는 한은 이거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 배경에 있고 그것을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비관론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숙명지어진, 운명지어진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상적으로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는 그게 이제 충돌의 지점에서 우리는 어딘가에 분명히 속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주장을 하려면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져야 되거나 라고 하는 두 가지 현실론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 교량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되면 된다. 대륙과 해양의 다리로서 우리의 민족사의 운명을 갖다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상론이 나오지만, 그러한 이상론도 비관론도 현실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한 이 비관론 또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한 사고의 회로 같은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제 생각을 조금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정일길 기자님의 주제로 한반도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고리라는 또는 충돌점이라고 하는 인식인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리결정론이고 지정학 환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지리적인 그러한 개념에 너무 속박당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의 지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이전에는 대륙 세력, 해양 세력, 그 안에 고리, 이런 생각이 여기에 있었을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만든 지도로서 현존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지도로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는 것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한반도라고 하는 인식도 없었을 거고요. 한반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근대 지리학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대륙과 해양의 교량, 아니면은 충돌, 이런 생각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륙이라고 하는 큰 세계가 있고, 일본은 저 남쪽 바다에 조그맣게 흩어져 있는 섬으로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붙이면서 이른바 좀 더 커다란 세계를 그릴 수 있었고, 그게 세계지도라고 하는 걸로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거는 부제로 달려있는 고대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근대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근대적인 사고방식이고, 멀리 가더라도 근세적인 사유체계일 뿐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 근접한 그런 인식 세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마테오 리치가 이 동아시아에 전해준 지도였었고, 그게 고려만국 전도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조선, 중국, 일본의 지식인들이 거의 공유했던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백원이 만든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
글쎄요, 당시에 물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자연지리밖에 없습니다. 인문지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고 영역 표시가 없는 지도가 있는 거고 오로지 지리적인 그 정보들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냥 지리학이라고 하는 건 당시 지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리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세계를 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알의 지식학 또는 뭐 발견의 지식학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한다면은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지리적인 정보를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위계 질서를 만들고 거기서 필요 없는 지식은 버려버리고 필요한 지식만 가지고 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식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인식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분히 근대적이고 근대적인 사회 체계 안에서도 굉장히 문제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인식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아까 이제 그 아시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동아시아에 오게 되면은 이런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야마무라 사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1802년 19세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때 뭐 이때는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만은 시간적으로도 어쨌거나 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지리적인 이 인식 체계인데, 이게 아라이 하쿠세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자학자가 만든 체람 이론이라고 하는 걸 기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야마무라 사이스케라고 하는 거는 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자학자의 인식 체계를 가져와 가지고 재구성한 그러한 지리였고, 그것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히라타 아츠나가라든지 요시다 쇼인 같은 국학자 또는 정한론자 같은 사람들이 이 지서를 가지고 자기 인식을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하백원이 만들었던 세계지도에는 영역 표시가 없는데, 여기는 경역 표시가 완전히 선으로 그어져 있고, 거기에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체계를 이 난학자가 주자학적인 그러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거를 난학자가 만들고 그것을 국학자하고 정한론자들이 이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서양의 지식 체계가 들어오고 지정학적인 인식 체계가 들어오는 과정들을 이제 메이지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체계로, 그러니까 사회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난학이나 양학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려 나갔던 것이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마침 유럽에 가서 거기에서 유행했던 그러한 지정학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요시다 쇼인의 저러한 세계관을 갖다가 이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뭐 우리 대통령이 그 게이오 대학에서 언급했던 오가쿠라 텐신 같은 사람에게도 이어져가는 그러한 지식 체계입니다. 그러던 일본의 인식체계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발전돼 나가는데, 주목할 건 뭐냐면은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사람의 지정학이 도입이 되고, 그것과 경쟁하면서 또는 그것을 일본 지식체계로 흡수하면서 만들어가는 지식체계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지정학적인 인식체계였고, 그걸 흡수하면서도 그것과 경쟁하면서 나왔던 게 교토학파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일 텐데, 예컨대 가와니시나 구니마츠 이런 사람, 구나마츠가 아니라 구니마츠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제작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그 패전으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피의 학문이 돼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창고 속에 가둬놓는 그러한 지식체계가 돼가지고, 도서관이나 가야지 겨우 이제 먼지 쓴 책들이 저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일부러 찾아가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본에서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지식체계가 다시 유행하고 환영받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한 10년 정도 벌어지는 일들이고, 더 짧게는 한 4, 5년 정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지정학 관련 책들이 지금 일본에서 발간돼 나오는데, 이러한 수면하에 들어있던 이러한 것에 그 원료까지 올라가지고 이러한 지식체계들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기피의 학문이 돼가지고 사라졌던 지식체계가 한국에서는 당당하게,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한국의 지식체계로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옥창준 박사, 옥창준 교수의 연구에서 좀 이 공부를 했는데요. 알게 됐는데요.
표문화 같은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표해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선 지정학개론 47년도입니다 나온 게. 이러한 것들로 한국에서는 이게 발간되면서 오히려 환영받는 지정학적인 지식 체계로 한국에서는 수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표문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그리고 이 체계는 거의 군인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방 지정학이라는 고도 국방 국가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책들의 생각들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냉전으로 정치 지리학과 지정학의 중요성이 배가 되었다. 지정학이 동일선 학문이며 침략주의적 독재주의적 학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배격하는 것은 실책이며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노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리학에도 그러한 전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지리학적인 그러한 체계, 그걸 공부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그러한 여과 가정치 없이 그냥 일본어가 한국어로 돼가지고 소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냉전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로 이러한 지식체계가 발전이 되고 냉전을 싸우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오히려 환영받는 지식체계로 이 일본에서 버려진 지식체계가 들어와서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 얘기, 중일 전쟁 얘기, 러시아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이때 이미 나와 있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갖다가 결박하고 있는 그러한 지식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일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까림칙해져 아무래도 꺼림칙한 상황에서 이거를 세탁해 주는 게 등장했습니다. 영미의 지정학, 분단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일본산 지정학을 세탁하는 과정이 그 이후에 보여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대의 이러한 지정학을 수용하는 그러한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일본에서 다시 이제 2020년 언저리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정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타이틀을 달고 옛날 지정학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지정학이니까 지정학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피하고 터부시하지 말아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지정학이다라고 해서 나왔지만은 그 내용들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냥 거의 관성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1급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정학 관련 책들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책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예컨대 기타오코 신이치의 저런 책 같은 거는 서태평양 연합의 스스메라고 해가지고 뭘 권유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거의 이 후쿠사와 유키치의 학문을 권유함이라고 하는 거를 가져와서 만든 것이었고 그 당시의 지정학적인 그러한 인식 체계를 고스란히 또 반영하고 있고요. 한반도 이거는 지금 이 제끼고 가자. 나쁜 친구는 버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 거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대환영이죠. 일본 지정학에서, 일본 신학적 체계에서 너무나 감사한 대상으로 일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생각들이 급기야는 이제 극동 1905년 체제론이라고 하는 걸로 등장을 해서 지금의 이 동아시아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이 일본의 안전보장 체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원은 1905년도 러시아 전쟁 끝내고 일본이 만든 것, 일본이 주인이 돼서 만든 거였다. 그게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만들어줬던 거지만은 이게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 되니까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의 그러한 지정학적인 그러한 지식체계를 동원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본의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반도는 단지 객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분단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를 좀 뛰쳐나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인 것인데 한반도 지정학이라고 하는 오늘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한반도 지정학 안에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한반도 지정학 밖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정학 자체를 갖다가 아예 지정학 바깥으로 또는 그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 지정학 안에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충돌이 아니라 교량이다라고 하는 충돌 지점이 아니라 교량이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한반도의 바깥에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그 환경 속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아마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걸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정학 안에서는 비판 지정학이라고 하는 막 막시스트 지정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좀 지정학 밖으로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 밖에서 이 지정학을 비판했던 것이 지경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지경학의 힘은 지금 매우 힘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구 환경 문제, 플래닛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질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 극복해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에 정치의 포인트를 맞추는 정치의 자산과 유통과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정학을 비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시정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 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아울러서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 어떤 얘기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